NBA까지 간 농구 선수들을 보통이라 말하는 건 실례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초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은 보통 위 무명 선수들이었다. 2018에서 2019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깜짝 선전을 이끈 데릭 화이트도 그중 하나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NCAA 디비전 2 대학을 나왔지만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성장. 을 거듭 덴버 너게츠와의 지난 1라운드 시리즈 3차전에서는 36득점으로 활약하며 인생 경기를 새로 썼다. 이처럼 NBA를 돌아보면 미디어가 신경 쓰지 않았던 무명들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자신의 자질을 널리 알린 경우가 있었다. 테이션 프린스, 득점왕을 괴롭힌 유망주 1980년 2월 28일생, 포워드, 206cm, 당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리 칼라일 감독이 뽑아든 기장의 무기가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를 멈춰세웠다. 사진은 게티 이미지. 테이션 프린스의 첫 시즌 2002에서 2003 시즌 성적은 42경기 435분 출전에 137득점, 평균 3.3점이다. 그러나 그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단 15경기 만에 382분을 소화하며 141득점, 평균 9.3점을 기록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팀에서조차 신경을 덜 썼던 그가 플레이오프에서 몇 배나 오른 기록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2003년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득점 머신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앞장선 올랜도 매직을 감당 못해 1승 3패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때 당시 팀을 맡고 있던 릭 칼라일 감독이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정규 시즌 중 활용도가 낮았던 신인 테이션 프린스를 중용한 것이다. 5차전에서 그는 데뷔 후 최고인 15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31점 차 98에서 67 대승을 거들었다. 4차전까지 시리즈 평균 36.3점을 기록하고 있던 맥그레이디는 이날 19점에 그쳤다. 경기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이 뛸 것이란 이야기를 못 들었던 프린스는 그간 아껴놓은 에너지를 마구 쏟아냈다. 훌륭한 사이즈에 좋은 신체 능력을 갖고 있던 그는 맥그레이디는 프린스가 중심이 된 협력 수비에 고전할 수 밖에 없었다. 중요한 경기를 사수한 디트로이트는 7차전 끝에 올랜도를 제압하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때부터 프린스는 경기에 쉬지 않고 투입됐다. 필라델피아 76ERS와의 시리즈에서는 주득점원으로도 활용됐다. 배드보이 위 중요한 일원으로서 가능성을 입증받은 것도 이때였다.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받아 훌륭히 수행해낸 프린스는 디트로이트전 성시대를 함께하며 4번이나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올랐다. 당시 같은 팀이었던 존 베리나 벤 월러스는 로테이션에서 벗어난 선수였지만 그래도 투입 기회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했다며 프린스를 인정했다. 샘 카셀, 다칭타칭 겁없던 녀석 1969년 11월 18일생, 가드, 191cm, 당시 휴스턴 로켓츠 오묘한 매력의 샘 카셀. 하킴 올라주어는 신인이 너무 겁없이 던져 걱정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의 강심장을 전폭적으로 믿게 됐다고 한다. 사진은 게티 이미지. 포스트 시즌은 심장의 크기를 재는 무대라고도 한다. 큰 무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신인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1993년 드래프트에는 크리스 웨버, 페니 하더웨이, 저말 매시번, 아이제아 라이더 등 쟁쟁한 신인들이 많이 데뷔했다. 1996년만큼은 아니었어도 NBA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롱런한 선수가 꽤 있었다.
24순위로 지명된 샘 카셀도 그중 하나였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밥수라와 콤비를 이루었던 샘 카셀, 191cm, 은정통 포인트 가드라기보다는 득점을 더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였다. 주니어 칼리지를 거쳐 NCAA에 입성했던 선수였는데 플레이오프 돌입해서도 샘 카셀이 누구야?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첫 정규 시즌 66경기에서 올린 성적은 6.7득점 2점구 어시스트였다. 3점슛 성공률도 29.5%로 그리 훌륭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말은 체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돌진에 들어갔으며 특유의 가로채기 실력으로 역습 기회를 만들었다. 하킴 올라주원이 더블팀을 당할 때는 잽싸게 그의 시야에 들어가 3점슛 찬스를 노렸다. 찰스 바클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1994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7차 전에서는 22득점 7어시스트로 펄펄 날았고 뉴욕 닉스와의 파이널에서도 4차전 15득점 3점슛 3개로 활약했다. 휴스턴이 우승을 결정지은 7차 전에서도 그는 18분간 13점을 몰아넣었다. 하지만 휴스턴 팬들이 기억하는 카셀의 명장면은 바로 뉴욕에서 열린 3차전이다. 중요한 3점슛을 꽂으면서 인터뷰의 주인공이 됐다. 그의 마지막 활약 덕분에 휴스턴은 93에서 89로 이기며 시리즈를 2승 1패로 앞서갔다. 카셀은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클러치의 강한 남자 이미지를 얻게 된다. 실제로 1995년 파이널 우승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카셀은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경기 중 데니스 로드맨, 데니 에인지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도 물러섬이 없었다. 경력이 쌓이면서 포스트업 가드로도 명성을 쌓았던 그는 2009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다. 커리어 내내 한결같은 체중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했던 것이 롱런의 비결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휴스턴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에는 카셀 외에도 젊은 선수들이 펼친 예상외 활약도 있었는데 마리오 엘리도 1995년 플레이오프에서 피닉스 선즈의 죽음의 키스를 날리면서 오랜 무명 생활을 벗어던졌다. 엘리는 1985년 드래프트 7라운드 지명선수로서 NBA에 오기 전까지 하부리그를 비롯해 해외에서 외국 선수 생활을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던 선수였다. 라자 벨, YMCA 체육관에서 NBA 파이널까지 1978년 9월 19일생, 가드, 196cm, 당시 필라델피아 76ERS 라자 벨은 2001년 파이널을 치르기 2달 전만 해도 재활을 하면서 동네 체육관에서 미래를 걱정하던 처지였다. 사진은 게티 이미지. 1976년 생인 라자 벨은 버진 아일랜드 태생으로 그리 유명하지 않은 대학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 을라와 드래프트 1999년에서도 낙방한 철저한 무명이었다. 그가 정식 NBA 경기에 출전한 건 대학을 나온 지 2년 가까이 지난 2001년 4월 2일이었다. 하부리그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그는 2000에서 2001 시즌 막판 필라델피아 76ERS가 시즌 마무리 용으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고용한 선수였다. 하지만 라자 벨은 그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무려 15경기를 뛴다. 플레이오프 평균 기록은 8.3분 출전에 2.3득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가로채기를 평균 1.0개를 기록하는 등 공격보다는 적극적인 수비로 레리 브라운 감독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라자 벨의 이름이 미디어를 사로잡은 건 플레이오프가 개막하고도 한 달여가 지난 뒤였다. 미러키 벅스와의 컨퍼런스 결승 시리즈에서 그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된다. 절체절명의 7차 전에서 그는 9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10득점 1리바운드. 그 1스틸을 기록하면서 팀이 분위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7차전 1쿼터만 해도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지만 라자 벨의 약으로 필라델피아는 경기를 뒤집고 점수차를 벌릴 수 있었다. 라자 벨은 팀 승리에 기여한 뒤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리고는 2달 전만 해도 동네 체육관에서 혼자 슛이나 던지고 있던 내가 NBA 파이널 무대에 서게 됐다며 감격에 겨워했다. 앨런 아이버스는 정말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다. 그의 동료여서 기쁘다. 정말 열심히 해온 선수다. 함께 기뻐할 자격이 있지 라며 라자 벨의 기사를 더 빛내주었다. 그는 NBA 파이널에서도 평균 10분 이상의 출전 기회를 얻었는데 이때 올린 주가 덕분에 유타 재즈, 피닉스 선즈 등에서 오랫동안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2006-2007년 시즌에는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 그 다음 시즌에는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선발됐다.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 화이트 만바의 전설 1978년 3월 18일생, 206cm, 당시 뉴저지 네츠 2년에 한 번씩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왔던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 코트 위 비중이 적었지만 팀 동료나 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였다. 사진는 게티 이미지, 1978년생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 206cm는 2001년 드래프트 34순위, 뉴저지 네츠, 현 브루클린에 지명된 무명의 포워드였다. 장신의 외곽슛 능력을 갖춘 선수였고 백보드를 참 잘 활용했던 선수였지만 프로에서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주로 승부가 결정된 뒤 투입되었는데 점수를 올리면 유독 박수를 많이 받았다. 그런 그가 ESPN 위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일이 벌어진다. 디트로이트와의 2004년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5차전에서 놀라운 슈팅 퍼포먼스를 펼치며 팀을 구했던 것이다. 127에서 120승, 이 경기는 3차 연장전까지 가는 대열투였다. 스칼라브리니는 3점슛 4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영웅이 됐다. 그의 17득점은 NBA 데뷔 후 최고 득점이었는데 네 번째 3점슛 덕분에 네츠도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 경기 전까지 2004년 플레이오프에서 스칼라브리니가 출전한 경기는 겨우 6경기. 총 득점도 13점에 불과했다. 네츠의 반대편에 있던 디트로이트의 천시 빌럭스는 저 아이가 넣은 슛이 정말 치명적이었다 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스칼라브리니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에게 오는 패스를 마다하지 않았다. 3점슛 공세를 퍼부으며 주인공이 됐다. 길어야 5분 정도 뛸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을 소화해 기쁘다. 던 그는 그러나 내 활약은 사실 놀라진 않았다. 농구 선수라면 언제나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며 자신만만해했다. 네츠는 이 승리로 3승 2패 리드를 잡았지만 애석하게도 6, 7차전을 모두 지면서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스칼라브리니의 활약도 리바이벌되진 않았다. 한편 스칼라브리니는 전술 이해나 설명 등의 재능을 보였는데 덕분에 선수 말년에는 어린 선수들이 감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잘 해왔다. 그래서인지 탐 티보도 감독으로부터 어시스턴트 코치 제의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해설위원의 길을 걷기도 했다. 2013-2014년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마크 잭슨을 보좌했지만 의견 충돌 후 G리그로 좌천되는 일도 있었다. 글도 참 잘 쓰는 선수로 어느 팀에서 몇 점을 올리든 항상 환영받는 선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리온 포, 49순위에 발란 1984년 1월 22일생, 포워드, 203cm, 당시 보스턴 셀틱스 리온 포우의 깜짝 활약에 힘입어 보스턴은 2008년 파이널에서 2에서 0으로 앞서갈 수 있었다. 사진는 게티 이미지,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의 리온 포우는 2006년 드래프트에서 49위로 지명된 선수였다.
덴버 너게츠 지명 직후 보스턴 셀틱스로 트레이드 됐는데 닥 리버스 감독은 신장은 203cm로 작지만 108kg. 위 육중한 몸을 갖고 있던 그에게서 로우 포스트 수비수로서의 가능성을 발견, 조금씩 출전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기록도 조금씩 상승했다.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07-2008년 시즌에는 56경기에서 7.9 득점 4.1 리바운드를 기록했으며 더블더블도 5번 기록했다. 그렇지만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 레이 앨런 등이 버티는 스타 군단 속에서는 여전히 무명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한 시즌을 정리하는 가장 큰 무대였던 NBA 파이널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린다. LA 레이커스와의 파이널 2차전, 그는 무려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 108에서 102를 주도했다. 상대 수비가 에이스들에게 집중된 틈을 타서 활약했던 것. 자신감이 붙은 그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강렬한 덩크슛까지 꽂아 넣었는데 그가 득점을 올릴 때마다 가넷과 같은 베테랑들도 함께 기뻐하며 힘을 북돋워 주었다. 덕분에 보스턴은 3쿼터에 일찌감치 20점 차 이상으로 달아나면서 승기를 잡았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허를 찔린 셈. 심지어 필 잭슨 감독은 경기 중까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몰랐을 정도였다. 이처럼 포우가 갑자기 기회를 얻은 것은 켄드릭 퍼킨스 덕분이었다. 퍼킨스가 갑작스레 무릎을 다치면서 골밑을 사수해줄 요원이 필요했던 것. 대부분이 레이커스의 골밑과 벤치가 더 강하다며 흐름이 레이커스 쪽으로 유리하게 갈 것이라 봤지만 닥 리버스 감독은 도리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다며 말이다. 그 플랜 B가 바로 리온 포우였다. 그는 기대를 웃도는 엄청난 활약이었다며 포우를 칭찬했다. 포우는 감독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는 110%를 쏟았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그러나 포우의 활약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무릎 부상이 문제였다. 오른쪽, 왼쪽 무릎을 번갈아 다쳤다. 특히 2009년 플레이오프 도중 다친 왼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이 치명적이었다. 몇 차례 계속된 부상으로 그는 그 뒤로 40경기도 소화하지 못한 채 NBA 경력을 접어야 했다. 고란 드라기치, 피닉스의 비밀무기 1986년 5월 6일생, 가드, 191cm, 당시 피닉스 선즈 샌안토니오의 모든 매치업 상대들이 드라기치의 현란한 플레이에 속아 호랑나비 춤을 추었다. 사진는 게티 이미지, 나의 비밀무기다. 2010년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면서 당시 피닉스 선즈를 이끌던 엘빈 젠트리 감독은 고란 드라기치를 비밀무기라고 표현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포인트카드 드라기치는 유럽 무대에서는 많이 알려진 망주였지만 미국에서는 데뷔한 지 2시즌 밖에 되지 않은 풋내기였다. 2009년-2010년 시즌에는 80경기 중 78경기를 벤치에서 소화했는데 포스트 시즌 시작 후에는 출전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적었다. 그랬던 그가 큰 사고를 치고 만다. 피닉스의 원수 샌안토니오와의 2라운드 3차전이었다. 겨우 17분여 동안 26득점으로 코트를 휘젓고 다닌 것이다. 특히 26점 중 23점을 4쿼터에만 올렸다. 4쿼터에 던진 3점슛 4개도 모두 명중. 샌안토니오 팬들은 예상치 못한 스타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했고 그랜트 힐과 스티브 내쉬 등은 그런 드라기치의 활약을 삼촌 미소로 바라봤다. 그의 활약 덕분에 1점차 71-72로 밀리던 피닉스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특유의 풋워크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는 언더핸드 레이업, 플로터 등으로 점수를 따냈다. 팀 던컨조차도 그의 속임 동작에 속았을 정도.
덕분에 스티브 내쉬와 아말의 스타더마이어는 웜업 자켓을 벗을 필요도 없었다. 적진에서의 중요한 승리로 시리즈를 3승 0패로 앞서간 피닉스는 4차전마저 승리하며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했다. 아쉽게도 LA 레이커스를 만나 파이널 진출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적극적으로 돌진에 들어갔던 그 활약은 드라기치를 팬들에게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드라기치는 경기 후 하프타임 때 감독님께서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주문하셨다. 시킨 대로 플레이했더니 잘 됐다. 며 기뻐했다. 글 는 손대범 점프볼 기사 제공 손대범 칼럼